김종민 의원입니다. 논산, 금산, 계룡 지역입니다.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 대법관이 지금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사법 정의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시대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2017년 대한민국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다. 2014년도 OECD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27%입니다. 조사 대상국이 42개국인데요. 39위입니다.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 신뢰도가 54%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2015년도에 머니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판이 불공정하다 이런 의견이 71%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판결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느냐. 이게 대한민국 2017년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인식일 뿐만 아니라 일부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전관예우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관예우가 없다고 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관예우가 존재하고 저는 뭐 광범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억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수의 분들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구체적인 실명은 제가 빼고 한 대법관이 퇴임 후에 4년 동안 6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부장판사가 퇴임 후 1년 10개월 동안 19억 5천만 원. 그리고 한 대법관은 퇴임 후 5개월 동안 16억. 그리고 한 고검장은 퇴임 후에 1년 5개월 동안 16억. 검찰 대검 차장은 퇴임 후 7개월 동안 7억. 이게 정상적인 소득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법률 시장에서 이제 그 변호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이런 소득들이 되게 정상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분들의 그 사정을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쉽게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관여했던 정은호 네. 네이처 리퍼블릭 같이 변호하셨던 네. 홍만표 네. 전 대검 수사기획관이요. 그분이 2013년도에 수임료가 91억. 근데 나중에 검찰 조사해 보니까 130억으로 밝혀졌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법 불신을 받는 큰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 뭐 몇 사람의 소득 문제만이 아니고요. 판결 결과에서 나타나는데 보석 사건의 수임의 경우를 보면 일반 변호사는 1인당 0.8건, 1건이 안 됩니다. 1년에. 전관 변호사는 12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률. 일반 변호사는 64%가 기각입니다. 전관 변호사는 6.6%만 기각입니다. 이 전관 변호사의 도장이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후보자로서 이런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불신의 요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전관 예우의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타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고심에 관한 여러 가지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이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게 없나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문제가 나오면 늘 이 상고심 개편, 1심의 충실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랜 기간 또 그 방면으로 제도 연구들을 또 하셨고요. 근데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개헌 문제 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는 대법원 개선, 1심 충실화 잘 안 됐으니까 항소심 쪽에 눈을 돌려보자. 고등법원 쪽에 네, 잠깐만요. 이런 죄송한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 영장 청구 단계부터 정관 이유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단순히 그건 1, 2심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제 혹은 형사사건에 있어 선고공보수는 불법이죠. 지금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선고공보수가 없나요, 지금? 이게 사법 처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공보수는 다 사법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형사 선고보수금 약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공보수가 거래되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규정은 돼 있는데 네. 엄하게 지금 다스리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있는 법이라도 지켜야 되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약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국민들의 인식 이거 꼭 풀어줘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학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먼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대법관으로 후보 추천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3번 만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추천이 요번이 3번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다른 의원님 질의 중에 6월 16일 날 대법원장으로부터 최종 채청이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예, 맞습니다. 전화로 이제 통보가 왔나요? 네. 예. 그 이전에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8명으로 추천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때는 대법원 그 행정처에서 추천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기 검증 진술서, 네. 그다음에 심사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 준비해서 제출하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에 총 36명의 추천이 됐을 때 그 인원은 지금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풀에 들어간 것은 변협에서 추천하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서면 답변에는 언론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서면 답변을 쓰셨어요. 내용을 이건 잘못 쓰신 거네요, 그죠? 답변하고 그 변협에서 저를 추천했다. 변협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네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시간, 인지 수단 이거 했는데 그건 언론에서 먼저 알았고 예. 그 후에 대법원에서 그런 그 서류 준비를 하라라는 통지를 받았으니까 제가 인지한 것은 언론 보도를 먼저 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좋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역경을 뚫고 지금의 자리에 계십니다. 또 제가 서면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평생 법관으로서 재직하다가 대법관이 되신 분들과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박정화 후보자와 달리 대법관의 그 인원을 좀 증원했으면 한다라는 의견, 이런 부분도 달리 가지셨고, 또 한 가지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법원의 중점 그 현안 사업입니다. 상고법원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그거와 배치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상고법원 취지 자체는 네. 뭐 수긍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생각이 뜻이 다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지금 상고법원 그 제도 25년 자체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 제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대법원, 법원을 바라봤던 시각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혹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꾸준히 갖고 계시면서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본인으로서는 변협이나 법조계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자질, 또한 헌법적 신념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지적되고 있는 가족들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어렵게 지금의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으나 법관으로서 10년 동안 재직하시고 퇴임할 때도 서면 답변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법관을 그만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에게는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뭐 많은 것들을 좀 물려주고 싶으셨던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고요. 존경하는 네. 곽상도님이 지적하신 초등학교, 중학교의 조기 유학은 불법입니다. 아, 지금 현재도 불법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기 유학을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2000년 11월 개정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고교생에 대해서만 2001년도부터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부모가 해외 근무를 하거나 동행, 이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 유학을 허락하는 경우는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세 자녀, 따님 세 분 모두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법을 모르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적 정서에 세 자녀 모두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조기 유학을 가서 10년 넘게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그 않죠. 부분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말씀을 하실 기회를 좀 늦게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년간 법관 하시고 이제 변호사 생활을 25년 동안 하실 때 다시 내가 공직자로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법관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작년, 재작년 아마 지금 후보자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니까 한 3억 2천에서 7천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또 명예로운 또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관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고 순수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금 고위 공직자로서 법원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은행 다닐 때는 은행원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변호사 하면서도 이런 공직에까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걸 염두에 두고 변호사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유학 문제는 가족 아내와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은 동감합니다. 일반 국민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보실 때 딸 셋을 다 해외 유학시켰다라는 것이
그런 그 국민 정서에 어떤 그 좀 상실감이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탈감을 왜 안 주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금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조재현 후보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1년간 법관 생활, 그리고 24년간 변호사 생활 하셨죠? 네. 그리고 아마 제야분으로 계속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3번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3번째 만에, 대법원장 제청을 받으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이번에 특별히 제청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법원 다양화에 좀 기여를 해라 이런 그 국민들의 요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다양화의 네. 관점은 이미 3번 추천을 받으실 때 다 제야분으로 추천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우리 이제 조재현 변호사로서 여러 신망을 받으시는 부분과 별도로 또 대법관으로서 지금 청문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 재산관계 관련해서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봤더니 본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서초동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5월 18일에 구입하셨죠? 그 당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느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네. 그 아파트 구입 가격은 6억 72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등기상으로는 5억 7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3천여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는 지불했습니다. 네. 일단 등기상 매매대금, 순매매대금은 5억 7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의 당시 공시지가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구매한 나흘 뒤 5월 22일 같은 평형의 바로 옆 아파트에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8억 960만 원입니다. 당시 건설사인 성우종합건설이 분양가 할인으로 미처분 물량을 떨어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거의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슬라이드에도 보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아파트가 바로 옆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가격이 저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가 매입했던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당연히 쌌으리라고 보고요. 저 8억 900은 제가 남의 일이라서 잘 모르지만은 할인 분양을 했었다라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저거는 그 분양 가격이 원래 저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런 저 생각을 시점에는 합니다. 네. 그 매도인이 성우종합건설이라는 같은 회사이고 같이 그러니까 분양분을 처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왜 가격이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이 매매대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제가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말씀드렸듯이 예, 3억 대출 받으셨습니다. 네, 3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이고 그 당시에 지금 그 후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추가로 그러니까 분양 떨이 처분되는 아파트를 매입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우자가 했던지 여하튼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투기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 찬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배우자께서 지방세, 자동차세, 국민연금, 주정차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체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이 배우자께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조그만 사업을 하십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이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산재, 보험, 또 고용보험 요에 대해서도 체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개인에 대한 법인세, 그 지방세나 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체납을 하는 것과 달리 이 고용보험료 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피용자, 근로자들에 대한 그 국가가 사업자에게 의무 지어지고 있는 그 보험 의무를 해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체납하신 것 중에서도 가장 좀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그 사회 보장적 그런 의무에 대해서 해태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아주 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 임명동이 요청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인권 신장 이런 부분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서 임명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정말 이 배우자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평판 좋고 좋은 변호사신 건 맞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단독판사 시절에 또 영장판사 시절에 25년 전에 어떤 판단을 한 그 부분 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을 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성실하게 변호사 생활을 해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딸 셋을 모두 미국 사립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내고 강남에 2채의 아파트를 마련하셨습니다. 훌륭한 가장입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그 이상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떤 역할로 지금 그 제야의 추천분으로 대법관 제청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지적하신 대로 고위 공직자 특히 대법관으로서 요청되는 그러한 그 사회적 의무를 다 했느냐라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변협에서 저를 추천한 경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변협 안에 또 그런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아까 말한 그런 점들을 이제는 제야에서도 좀 대법관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런 요청을 변협에서 충분히 고려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이 법 쪽에 제가 평가를 보면은 판사로 계실 때나 변호사로 계실 때나 성실하게 일을 하셨고 그래서 살아오신 걸로 지금 평가가 돼 있고 또 평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변호사 하시면서도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시절로 보면 뭔가 정관 예우는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평균 정말 1년에 얼마 정도 버셨습니까? 뭐 대략으로 성실해서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관계없고. 예.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보실 때는 많이 이렇게 변호사로서 소득을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올렸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금액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방금 보셨듯이 변호사 개업해서 3년 만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1년에 미루어서 생각해 1년 변호사 개업하시고 한 1년에 한 5억씩 버셨습니까? 그렇게 못 벌었습니다. 그렇게 못 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세금 공제하고 제 손에 그렇게 못 못했다. 쥐었습니다. 뭐 예. 평생 늘 그래 했다 지금까지. 예.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참 정치권이야 뭐 국민들한테 지금 불신을 받은 지 오래되고 참 이것도 참 국가적으로 참 이 비극적인 상황인데 지금 사법부조차도 지금 상당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왜 불신을 받을까? 첫째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법부도 결국은 부패했다. 판검사들도 다 부패를 했다. 그래서 그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있을 때 자기 몸값이 높을 때는 옷을 벗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큰 돈을 번다. 그럼 판사 검사를 왜 하느냐? 자기가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자고 돈 벌기 위해서 그게 잠시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사의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을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 법조인들 보면은 정말 혼자서 밥도 혼자서 도시락 사가지고 방에서 먹고 또 청와대 점심 먹자고 해도 안 갔던 그런 시절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정치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거.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대법관의 이제 다양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후보자께서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양화 하려면 그야말로 판사 경력이 없는 그런 변호사들을 오히려 제야해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개헌 논의가 있지만은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법관 자격 없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을 대법관으로 해야 되겠다. 일본같이. 그러니까 외교관 경력을 가지고 국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법학자로서 아주 뛰어난 법률가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대법관에 구성을 한다면은 그것도 참 좋겠다. 이런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전반부 부분은 전관예우 이런 그 의혹들이 결국 법원, 검찰 이런 사법부가 부패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의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관이 평생 직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력 법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5년, 7년, 10년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다양화는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법관 생활을 11년 하다 들어가는 거니까 순수 제야 출신이라고 말할 수 없죠. 좀 더 다양화가 실질적인 다양화, 무늬만 다양화가 아니고 실질적인 다양화가 되도록 또 이런 관점에서 해야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후보자님은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판사를 하다가 자기 실력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부장 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판사 한 10년, 15년쯤 있을 때 개업을 해서 돈 잔뜩 벌고 그 다음에 적절히 대법관이 되면 그러면 그동안에 법원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사건에 묻혀서 일하던 그런 판사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젊은 판사들도 나도 그러면 한 15년 차에 전부 다 옷 벗고 나가서 돈 좀 벌고 그 다음에 가족들 잘 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래 봐서 대법관 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또 우리 후보님은 뭐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역대 봤을 때 지금 우리 후보님이 우리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또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 제조에서 이 법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또 보는 시각들도 좀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오늘 모두 인사말을 쓰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변호사 개업해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지금 최고 법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제가 늘 재판 다닐 때 보면은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묵묵히 고생하고요. 서초동에서 제일 늦게까지 밤새도록 불 켜져 있는 데가 법원 청사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뭐냐, 이런 어떤 허탈감, 상실감, 그거에 대한 저희 미안함, 염치 없음, 그것을 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요즘 변호사 업계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부 아직도 뭐 전관으로 나오셔서 돈을 버시는 분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변호사 개업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건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그런 사법연수원 동기 그 부분하고 저의 이번 임명 제청하고는 저는 관련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관련성은 있겠죠? 진짜 없을까요? 글쎄요. 자, 다음은 송기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현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법원에서 요청을 했을 때 쓰신 것처럼 그동안의 연구 업적이나 다양한 활동, 판사의 변호사로서의 여러 가지 실력, 이 점에서 볼 때는 탁월하고 저희들과 또 법조로 볼 때는 큰 선배 되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추천받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을 추천됐을 때 정말 대법원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사로서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 20몇 년, 23년인가 4년인가요? 4년입니다. 제야에서 변호사를 활동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협에서 추천했던 다른 분과는 달리 정말 이제 제야에서 추천됐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공헌을 하려고 한다면 대법관이 되셔도 대법원에서도 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고법원이나 대법관 증언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을 그대로 주장하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야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다 말씀 못 하시겠지만 사법부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묻히지 않고 다시 그 안에서도 제야에서 가지셨던 생각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관예우 문제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전관예우라는 걸로 해가지고 변호사가 매도될 때 굉장히 억울한 점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걸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크진 않지만 실제로 전관예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동의하시죠? 네. 근데 전관예우 그 없애는 가장 큰 일은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관이라고 할 때 지금 크게 보면은 전관도 있고 친소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전관 문제는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좀 억제를 해서 전관의 발생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소 관계의 문제, 이게 또 소위 판검사로 있다가 나온 그런 거 이상으로 또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 회피나 재배당 이런 문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욱 우리가 신경을 쓰고 유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야에서 변호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전관이 효력을 발생한다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금 말씀하신 전관 또는 연고를 근거로 해서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부분에서는 많은 이제 법조인들이 억울해하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걸 여쭤보면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을 마치고 나시면 다시 변호사를 하실 생각인가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그런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후보자님께서 평소 살아오신 경력을 보시면 충분히 그 말씀을 지키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모든 법조인의 최고 영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검찰이든 변호사든 법원에 있든지 간에 대법관을 한 것은 평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마치고 나서 다른 또 공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정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대법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관예우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연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지금 법관 윤리강령이나 검사 윤리강령에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히 제지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 뭐 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죠? 최근에 문제된 건데 부산지방법원의 부산고법의 문모 판사가 그 문제가 된 건설업자 정모 씨한테 골프를 15차례 접대를 받고 체포되기 직전에 그 정모 씨의 무슨 변호사하고 같이 룸사롱에 접대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이 그 정모 씨를 변호했던 사람하고 같이 또 개업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건 이제 알고 계시죠? 신문 보도를 그렇죠. 통해서 알고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 법관 윤리강령이나 이런 데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징계가 됐어야 되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적절히 징계되고 강력하게 징계가 된다고 하면 그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전관예의 문제가 하나, 둘 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관도 잘못이 있으면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법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법관의 독립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지 법관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법관이 상당히 독립되고 보호를 받는 만큼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고 기준도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것을 사법관에서 실천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던 사법부의 그 모임에 관련돼서 그 진상조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법원장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처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법원에는 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말고 감사위원회가 또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법원 내부의 일이라서 자세한 경위를 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사 기능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활용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송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의원입니다. 논산, 금산, 계룡 지역입니다.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 대법관이 지금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사법 정의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시대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2017년 대한민국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다. 2014년도 OECD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27%입니다. 조사 대상국이 42개국인데요. 39위입니다.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 신뢰도가 54%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2015년도에 머니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판이 불공정하다 이런 의견이 71%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판결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느냐. 이게 대한민국 2017년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인식일 뿐만 아니라 일부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전관예우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관예우가
없다고 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관예우가 존재하고 저는 뭐 광범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억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수의 분들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구체적인 실명은 제가 빼고 한 대법관이 퇴임 후에 4년 동안 6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부장판사가 퇴임 후 1년 10개월 동안 19억 5천만 원. 그리고 한 대법관은 퇴임 후 5개월 동안 16억. 그리고 한 고검장은 퇴임 후에 1년 5개월 동안 16억. 검찰 대검 차장은 퇴임 후 7개월 동안 7억. 이게 정상적인 소득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법률 시장에서 이제 그 변호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이런 소득들이 되게 정상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분들의 그 사정을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쉽게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저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관여했던 정은호 네. 네이처 리퍼블릭 그 같이 변호하셨던 네. 그 홍만표 네. 전 대검 수사기획관이요. 그분이 2013년도에 수임료가 91억. 근데 나중에 검찰 조사해 보니까 130억으로 밝혀졌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법 불신을 받는 큰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 뭐 몇 사람의 소득 문제만이 아니고요. 판결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보석 사건의 수임의 경우를 보면 일반 변호사는 1인당 0.8건, 1건이 안 됩니다. 1년에. 전관 변호사는 12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률. 일반 변호사는 64%가 기각입니다. 전관 변호사는 6.6%만 기각입니다. 이 전관 변호사의 도장이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후보자로서 이런 전관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불신의 요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전관 예우의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타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고심에 관한 여러 가지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이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게 없나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문제가 나오면 늘 이 상고심 개편, 1심의 충실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랜 기간 또 그 방면으로 제도 연구들을 또 하셨고요. 근데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개헌 문제 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는 대법원 개선, 1심 충실화 잘 안 됐으니까 항소심 쪽에 눈을 돌려보자. 고등법원 쪽에 네, 잠깐만요. 이런 죄송한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 영장 청구 단계부터 전관이유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단순히 그건 1, 2심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제 혹은 형사사건에 있어 선고공보수는 불법이죠. 지금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선고공보수가 없나요, 지금? 이게 사법 처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공보수는
다 사법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형사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보수가 거래되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규정은 돼 있는데 네. 엄하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있는 법이라도 지켜야 되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약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국민들의 인식 이거 꼭 풀어줘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전적으로 어렵게 지금의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으나 법관으로서 10년 동안 재직하시고 퇴임할 때도 서면 답변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법관을 그만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에게는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뭐 많은 것들을 좀 물려주고 싶으셨던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고요.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초등학교, 중학교의 조기 유학은 불법입니다. 아, 지금 현재도 불법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 유지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기 유학을 보여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2000년 11월 개정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고교생에 대해서만 2001년도부터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부모가 해외 근무를 하거나 동행, 이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 유학을 허락하는 경우는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세 자녀, 따님 세 분 모두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법을 모르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적 정서에 세 자녀 모두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조기 유학을 가서 10년 넘게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그 않죠. 부분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말씀을 하실 기회를 좀 늦게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년간 법관하시고 이제 변호사 생활을 25년 동안 하실 때 다시 내가 공직자로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법관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작년, 재작년 아마 지금 후보자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니까 한 3억 2천에서 7천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또 명예로운 또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관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고 순수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금 고위공직자로서 법원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은행 다닐 때는 은행원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변호사 하면서도 이런 공직에까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걸 염두에 두고 변호사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유학 문제는 가족 아내와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은 동감합니다. 일반 국민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보실 때 딸 셋을 다 해외 유학시켰다라는 것이 그런 국민 정서에 어떤 좀 상실감이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탈감을 왜 안 주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저 동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먼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후보 추천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번 만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추천이 이번이 3번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다른 의원님 질의 중에 6월 16일 날 대법원장으로부터 최종 채청이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예, 맞습니다. 전화로 이제 통보가 왔나요? 네. 예. 그 이전에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8명으로 추천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때는 대법원 그 행정처에서 추천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기 검증 진술서, 네. 그다음에 심사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 준비해서 제출하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에 총 36명의 추천이 됐을 때 그 인원은 지금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풀에 들어간 것은 변협에서 추천하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서면 답변에는 언론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서면 답변을 쓰셨어요. 내용을 이건 잘못 쓰신 거네요, 그죠? 답변하고 그 변협에서 저를 추천했다. 변협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네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시간, 인지 수단 이거 했는데 그건 언론에서 먼저 알았고 예. 그 후에 대법원에서 그런 그 서류 준비를 하라라는 통지를 받았으니까 제가 인지한 것은 언론 보도를 먼저 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좋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역경을 뚫고 지금의 자리에 계십니다. 또 제가 서면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평생 법관으로서 재직하다가 대법관이 되신 분들과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박정화 후보자와 달리 대법관의 그 인원을 좀 증원했으면 한다라는 의견 이런 부분도 달리 가지셨고 또 한 가지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법원의 중점 그 현안 사업입니다. 상고법원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그거와 배치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상고법원 취지 자체는 네. 뭐 수긍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생각이 뜻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 지금 상고법원 그 제도 25년 자체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 제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대법원, 법원을 바라봤던 시각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혹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꾸준히 갖고 계시면서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본인으로서는 변협이나 법조계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자질 또한 헌법적 신념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지적되고 있는 가족들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금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조재현 후보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1년간 법관 생활, 그리고 24년간 변호사 생활 하셨죠? 네. 그리고 아마 제야분으로 계속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3번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3번째 만에 대법원장 제청을 받으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이번에 특별히 제청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법원 다양화에 좀 기여를 해라 이런 그 국민들의 요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다양화의 관점은 이미 3번 추천을 받으실 때 다 제야분으로 추천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우리 이제 조재현 변호사로서 여러 신망을 받으시는 부분과 별도로 또 대법관으로서 지금 청문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 재산관계 관련해서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봤더니 본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서초동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5월 18일에 구입하셨죠? 그 당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느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네.
그 아파트 구입 가격은 6억 72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등기상으로는 5억 7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3천여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는 지불했습니다. 네. 일단 등기상 매매대금, 순매매대금은 5억 7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의 당시 공시지가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구매한 나흘 뒤 5월 22일 같은 평형의 바로 옆 아파트에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8억 960만 원입니다. 당시 건설사인 성우종합건설이 분양가 할인으로 미처분 물량을 떨어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거의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슬라이드에도 보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아파트가 바로 옆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가격이 저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가 매입했던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당연히 쌌으리라고 보고요. 저 8억 900은 제가 남의 일이라서 잘 모르지만은 할인 분양을 했었다라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저거는 그 분양 가격이 원래 저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런 저 생각을 시점에는 합니다. 네. 그 매도인이 성우종합건설이라는 같은 회사이고 같이 그러니까 분양분을 처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왜 가격이 3억 예.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이 매매대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제가